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홈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일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국 리창 총리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보란듯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죠. 하지만 공중 폭발한 게 우리 군에 포착됐고 북한은 신형 로켓 1단이 공중에서 폭발했다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최해병 특검법이 다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5명이 공개 찬성에 나선 여당은 추가 반란표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섰고 야당은 찬성 표결을 해달라며 여당 의원들 설득에 나섰습니다. 결과 저희가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 당시 규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군기 훈련을 했다는 건데 육군은 이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 라이브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디데이. 지난 몇 주간 정치권에 공방이 있었던 이른바 최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야는 표 단속에 설득에 막판까지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관심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탈표, 그러니까 반란표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어제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이 추가되면서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의원까지 공개 이탈표가 5표까지 늘어난 상황이죠. 조금 전 김 의원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결단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런 막판 이탈 행보가 다른 58명의 낙선 낙천자들에게 심경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긴급 의총을 열고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닙니까?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탄핵 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저도 어제 많은 낙선 낙천자들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당론을 따르겠다라고 답했지만 소신대로 투표하겠다라는 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예 연락을 피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당 지도부는 전화와 편지로 호소하고 출장 자제령 등을 통해 표 단속에 힘을 쏟았는데요. 끝까지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 내 숨은 반란표를 찾아서 막판 설득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197표입니다. 범야권 180석 외에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조금 전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해병 특검법 제2표결에 찬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낸 박주민 의원, 오늘 아침 이탈표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 여당 의원 8분과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했다며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1명, 또 3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민지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이종훈 실장, 일단은 네. 최해병 특검법에 공개 찬성을 밝힌 국민의힘 여당 의원이 5명이라고 저희가 민지숙 기자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네. 뭐 아까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조금 전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은 사실 전초전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찬성돼서 다시 이게 법이 발효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17표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박주민 의원도 상대당이지만 좀 더 부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숫자를 이야기하면. 근데 9표 정도라고 네.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가결은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숫자, 그러니까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얹을 거냐, 통과시키려는 여기 국민의힘에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숫자가 만약에 두 자리 숫자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2대 그러니까 이 본 전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상당히 지금 위기론에 봉착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22대는 8명만 찬성을 하면은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냐 한 자리냐 이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관전 포인트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좀 표 이탈 막으려고요. 편지도 쓰고 뭐 연락 안 되는 의원들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자체가 웃지 못할 웃을 수도 없고 또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모양새 자체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집권 여당은 이슈를 주도해야 됩니다. 이슈를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표단속을 하고 전화를 걸고 하는 모습 자체가 집권 여당스럽지 않다. 일단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불리한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탈표, 반란표를 좀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총력을 좀 기울였는데 자, 민주당 탈당한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돌려서 반란표 이끌어내려는 설득 작업에 분주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그리고 저희 당에서 탈당했던 의원들 다 지금 주말에 이미 이제 체크를 들어가서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전화가 딱 보니까 또 뜨잖아요. 예. 평소에 전화 안 하던 분이 전화한 거는 뭐가 아쉬워서 전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너무 얄미워서 안 받았어요. 박주민 의원이 편지도 보냈다고 그러던데. 아, 그런 건 받은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받았으면 버렸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으로 당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박주민 의원 전화 안 받았다, 편지 못 받았다 이 얘기인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1대1 뭐 맨투맨으로 해서 최대한 국민의힘 설득 작업에 나섰던 모양인데 일단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게 좀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진영 문제라든지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뭐 이해관계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지점입니다. 사실 젊은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도 규명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하루속히 풀어서 책임질 사람들에겐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당연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사를 위해서 또는 대통령을 위해서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어떤 표를 던져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달라라는 취지고요.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당론에 대해서도 뭐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런 부분도 공감은 하는데요. 다만 국회의원이 정당의 소속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어떤 표결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답이 나올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님 또 추가로 질문 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게 만약에 가결됐을 경우에 굉장히 전국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처음 뉴스부터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까 박주민 의원 9표 나올 수 있다. 뭐 이정호 실장님께서는 그 언저리가 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뭐 더 추가로 더 이탈표가 나올 거라 보십니까? 일단 이탈표가 뭐 17표 이상이 나와서 다시 이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한 자릿수는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을 말씀하신 5분 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한 의원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 소극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탈하는 건 표결에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극적으로 이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불참할 경우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낙선하거나 낙천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소극적으로 국민의힘 당론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 표시하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뭐 무기명 투표를 한다면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그 변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개 의사를 표명한 5사람 이외의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여져요. 이유는 이겁니다. 주경호 원내대표의 전략은 아마도 반대 토론까지 듣고 퇴장 쪽으로 갈 거예요. 퇴장을 한다면 이 5명은 남을 겁니다. 자기가 소신 있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퇴장해서 그 외에 함께 또 앉아서 투표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무기명은 다 앉아서 그러니까 투표를 할 경우지만 예. 퇴장을 한다고 한다면 무기명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 드러내놓고 누가 투표인사 나온다. 왜냐하면 남아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어요. 자, 원래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낙선자들을 겨냥한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원한이 좀 있거나 이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찬성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5명 지금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은 낙천자가 아니에요. 보면은 전부 다 이번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안철수, 유이동, 김웅은 자기가 스스로 처음부터 불출마를 했으니까 예. 제외하고 최재형 이번에 떨어졌는데 낙천자가 아니고 김은태 의원은 비례대표고 5개월밖에 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낙천으로서의 원한이 아니라 소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사표명을 했다라는 걸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낙천자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아예 오늘 불참,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분모를 줄어들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불출석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이를테면 민주당이 훨씬 더 낙천에 대한 지금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비명횡사, 오래간만에 다시 들려드리는 네. 또 친명횡재, 여기서 이 비명 중진들이 학살됐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예. 이분들 중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짐 싸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이번에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기 왜 참석해? 라고 답을 들려준 몇 명이 있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불참할 인원, 그리고 물론 분모가 줄어들겠지만 찬성 인원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이건 양쪽 다 얼만큼 출석하느냐가 또 관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 야권에서는 공개적으로 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탄핵이라는 말이 뭐 쉽게 오르내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특검법이 부결되면 사실상 탄핵 요건 완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이 좀 더 선명한 그런 이제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용어도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메시지가 좀 결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지금 위헌적인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혜병 특검법 자체가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한 특검법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해 충돌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결 과정에서 결국 대통령이 이번 총선 이후에 뭐 낙선자라든지 당선인들을 많이 만나왔었기 때문에 그 표결 과정에 용산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까지 지금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뭐 부결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뭐 탄핵을 추진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리고 이번 부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또 오후 상황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전국이 혼란에 들어갈지 마무리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디데이. 지난 몇 주간 정치권에 공방이 있었던 이른바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이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야는 표 단속에 설득에 막판까지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관심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탈표, 그러니까 반란표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어제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이 추가되면서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의원까지 공개 이탈표가 5표까지 늘어난 상황이죠. 조금 전 김 의원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결단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런 막판 이탈 행보가 다른 58명의 낙선 낙천자들에게 신경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긴급 의총을 열고 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닙니까?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탄핵 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저도 어제 많은 낙선 낙천자들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대부분은 당론을 따르겠다라고 답했지만 소신대로 투표하겠다라는 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예 연락을 피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당 지도부는 전화와 편지로 호소하고 출장 자제령 등을 통해 표 단속에 힘을 쏟았는데요. 끝까지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 내 숨은 반란표를 찾아서 막판 설득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적 의원 295명 가운데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197표입니다. 범야권 180석 외에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조금 전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혜병 특검법 제2표결에 찬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낸 박주민 의원, 오늘 아침 이탈표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 여당 의원 8분과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했다며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1명, 또 3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편 좀 이르면 7월 달에 7월 중에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에서는요. 당권 주자들이 현안마다 목소리 내면서 존재감 싸움 벌이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유독 침묵을 지키는 사람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일 텐데 조금 전 얘기했던 이 최혜병 특검법 보면은 다른 당권 주자들은 어느 정도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뭐 가결하자, 부결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주와는 달리 좀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있죠. 하지만 21대 이 막판 최대 이슈 연금 개혁이나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 정치적인 쟁점을 놓고 매번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또 국민연금이나 특검의 경우에는 이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지지층 내에서 좀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침묵하면서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이런 판단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 해석도 좀 궁금한데 네. 침묵이 곧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좀 불편해서 아예 좀 떨어져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지난번과 이번은 좀 다르죠. 지난번엔 해외 직구와 관련된 문제이고 예.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직구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거리를 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직구와 관련돼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을 직격한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할 수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선언을 하기 전인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또 대통령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파장이 또 잇따른다. 그렇다면 그 파장을 모두 다 흡수해서 할 만큼의 지금 상황이냐. 그러니까 최소한 선언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운 다음에 참전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는 게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군요. 장현주 부위원장 생각도 궁금합니다. 상대장을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르면 7월 중에 예찬된다 하는데 한 전 위원장 거의 나올 등판할 것이다, 출마할 것이다. 네.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에 대해 한마디 또 태클을 걸었습니다. 참패 책임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분을 당대표로 불러들인 건 부적절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반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제 때리는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메시지의 어떤 기본 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총선 참패의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대표라든지 뭐 전당대회 주자로 나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홍준표 시장의 저런 식의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책임론 자체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띄워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또 부작용으로 이른바 체급 올려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홍준표 시장은 분명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띄워주기 위해 메시지를 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 메시지로 인해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어떤 그 책임론보다는 체급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오히려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반론도 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으로서도 이대로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총선 책임에 대한 모든 책임론을 본인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당대회에 나와서 이 총선 책임에 대해서 책임론도 한번 겨뤄보고 본인이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당권 주자죠. 나경원 당선인은 어제 한 토론회에 나와서 한 전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 입장을 하나 밝힌 게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한 달 전에는 한 60이었다면 지금은 한 55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당대표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출마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 당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분이 더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뭐 한 위원장하고 용산하고는 밥도 안 드시는 거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제가 또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렇고요. 네. 여러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짧은 문답 안에. 이정호 실장. 일단은 나경원 당선인은 당대표 출마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60%라고 했지만 어쨌든 한 전 위원장한테 상대로 얘기한 거 보면은 나였으면 출마 안 한다. 이게 곧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인가요? 메시지인가요? 뭔가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 대목만 딱 잘라서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면 당연히 나경원 전 대표가 아마도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답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맥락은 이렇게 이어져요. 자,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관훈 토론이죠. 예. 관훈 클럽 토론이죠. 그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출마하실 겁니까? 했더니 전에는 60인데 55로 내려갔습니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자신이 더 출마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용산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결심이 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저 같으면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과의 관계,
관계가 참 어렵다. 더군다나 자기는 어쨌든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20년 함께 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검사로서 예. 그런데 지금 다시 등장을 해서 용산과의 어떤 이렇게 이 각을 세우는 그런 위치가 과연 쉽겠는가 이런 뉘앙스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보면 아마도 그러니까 정치 선배로서 후배한테 그 입장이라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조언을 하는 네. 그런 맥락이 아닐까 또 싶거든요. 그럼 또 본인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자기도 안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나경원 당선인도? 그렇지요. 회복이라는 게 그래요. 나경원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꽤 높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 후보군에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용산과 지난번 당 대표 선거에서 가졌던 그러니까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 가졌던 사실 용산의 직격탄 맞았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용산과 잘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어떤 지지율이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윤주 부위원장도 한번 생각 궁금한데 네. 일단 나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이제 개헌 논의성 필요를 거론했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거북할 수 있는, 좀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당장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 계신 지지층들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권에서 집권 여당에서 집권 여당 소속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금기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당선인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게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고려를 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아니라 나경원 당선인도 물론 본인이 나서서 그런 개헌을 하자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또 사전에 어떤 논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여권 인사 입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 네. 말씀 종합해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둘 다 이제 대통령실과는 아직은 100%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읽혀지는데 어쨌든 나 당선인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 당권 도전 앞두고 이것도 일종의 차별화라고 보면 될까요? 아마도 개헌은 이제 당장은 여기서 더 불붙진 않겠지만 예. 아마 집권 4년 차 정도 되면 많은 의원들이 또 많은 중진 또는 많은 대권 후보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사실 그 개헌과 관련해서 너무 누적된 요인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너무 소수 여당, 집권 여당이 너무 소수 여당일 때 정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정계 개편, 옛날에 3당 합당하듯이 또는 개헌론 이런 것들이 전국을 이렇게 모멘텀 하나의 어떤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3년차, 4년차에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대연정을 이렇게 제안하기도 해서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제 한 집권 4년차 되면 대연정이나 혹은 또는 정계 개편이나 개헌론은 어차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특검법하고 당권 주자들 행보 얘기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법적 유부남입니다. 법적 유부남 무슨 말일까요? 자, 이번 소식의 주인공은 전 축구 국가대표이자 코치였던 차두리 씨 얘기입니다. 자, 장가 기자, 올 초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차두리 코치가 아시안컵도 다녀온 바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좀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렸어요. 좀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차두리 씨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요. 여성 A씨를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차두리 씨와 교제 중인 연인이라고 밝힌 B씨도요. A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차두리 씨는 고소장에서 A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며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양측의 갈등은 올해 3월까지 이어졌는데 이 기간은 차두리 씨가 카타르 아시안컵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한 기간과 겹친다고 합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이 졸전 끝에 4강에서 탈락한 바 있죠. 예.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건 변호사님, 고소를 당한 여성이 상대 여성한테까지 고소를 당했다. 자, 무슨 일로 고소당한 건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두리 씨가 이제 전 연인으로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 A 씨에 대해서 일단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고 전 연인 A 씨가 계속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고 내 의사에 반해서 계속 연락을 취해왔다는 거죠. 그게 차두리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차두리 씨뿐만 아니라 차두리 씨의 현재 교제 중인 현 연인마저도 이 해당 여성 A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라면서 차두리 씨의 현 연인조차도 이 전 연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몇 번 많이 만났던 관계여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홍준성 기자님, 일단은 그 여성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요, 이 여성과 차 씨 두 사람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상반돼 있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공개한 메시지를 보여드립니다. 그 날짜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 날짜에 첫 번째 2023년 10월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 여성에 따르면 이 차두리와 본인이 연인인데 또 다른 여성의 존재를 알고 2023년 5월에 이별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거고, 보시면은 이 여성은 좀 면박을 주거나 아니면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는데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차두리 씨가 그 연락을 하는 그런 모습, 이건 물론 여성이 공개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차두리 씨 혹은 차두리 씨의 변호인이, 법정 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또 상치가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법정 대리인은 두 여성을 동시에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보면 이 차두리 씨가 먼저 여성에게 솔직하게 다 말하겠다 하면서 너 만날 때 그 사람 만났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메시지의 전문을 보면 사실은 먼저 만나고 있던 여성이 지금 차두리 씨와 함께 이 여성을 편의상 저희가 이제 만약 A라고 한다면 이 여성에게 지금 차두리 씨와 또 함께 소송을 건 고소를 한 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메시지 전반을 보면 이 여성과 먼저 사귀고 있었고요. 사귀는 와중에 그것을 속인 채 지금 이 고소를 당한 거죠. 이 당한 여성을 또 만났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SNS 메신저 내용을 이 여성이 공개한 상황입니다. 예. 자, 쉽게 설명하자면 소위 말하는 양다리인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거기에 좀 공분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차두리 씨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나 어떤 고소전이 벌어졌고 공인이라서 저희가 한번 다룬다, 이런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또 하나 쟁점이 차두리 씨가 과거 이혼한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법적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상황까지 여기 껴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내연까지 껴가지고 도대체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얼마 전 연예계에서도 환승연애만으로도 연예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차두리 씨 사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조금 문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차두리 씨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혼 상태는 아니고요.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두리 씨 같은 경우에 2008년에 한 회사원과 결혼을 해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요.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후에 이제 파경을 맞아서 결국 이제 서로 간에 계속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처음에 2013년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 조정이라는 건 양 당사자의 좀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혼 소송까지 갔고요. 2017년에 최종적으로 2심에서 차두리 씨가 패소하면서
시도하면서 결국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법률적으로 이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남은 것은 이제 두 사람 간의 협의 이혼만이 남은 것인데 예. 아직까지 협의 이혼은 이어지지 않아서 차두리 씨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본인의 자녀의 어머니죠. 어머니와의 법률혼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현 부인이죠. 부인과 네. 좀 별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양다리가 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법률혼이라는 거는 일단은 법률 자체로는 혼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법률 자체로는 혼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 이상 별거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혼인 관계는 이미 사실은 파탄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어떤 호적상의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차두리 씨가 결혼을 앞둔 박재성 씨한테 이 결혼 관련 조언을 했던 부분도 재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듣고 오시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뭐 해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굳이 지성이가 맨체스터에서 주전 경쟁한 것만큼보다 더 어려운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나 뭐 거기서도 살아남은 지성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발언인데 그때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그렇고 차두리 코치하면은 육회, 상쾌, 통쾌 이런 이미지여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도 좀 웃으면서 들었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홍 기자님 일단 혼인 관련해서 얘기 좀 이어가자 보면 일단 13년째 별거 중이고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이 이제 2008년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5년 만에 2013년 5월에 사실은 차두리 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3년 11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냈잖아요. 네. 그리고 1심이 2016년 2월이었고 2심이 이제 2017년 2월이었는데 계속 이제 말하자면 패소했어요. 차두리 씨가. 그래서 이혼 못했고 말하자면은 그때로부터 벌써 만 7년 이상이 흐른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차두리 씨 측에서 13년째 별거 중이다라는 말을 한 걸 보면 이혼 소송 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별거했다 이렇게 역으로 역추산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요. 사실 이 2013년이 언제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이혼 얘기가 처음 났을 때가 부인이 이 너무 오랜 해외 생활이 힘들다. 말하자면 차두리 선수가 그때 당시 선수가 대부분 독일 또 영국 셀틱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해외 생활이 길어지면서 해외 생활이 힘들다고 했고 근데 사실은 2013년이요. FC 서울 소속 선수로 지금 국내에 들어오던 네. 연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힘들다던 해외 생활을 접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때 이혼 소송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때부터 계속 별거 중이었고 그래서 13년째 별거 중이었고 또 별거 중이라는 거를 우리가 말만 믿을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계속해서 이혼 소송이 길게 이어지면서 1심, 2심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상 결혼 관계는 좀 파탄 관계인가 보다 여기까지는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차두리 씨 법적 대리인은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서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떤 교제하는 연인이 있다는 이런 부분이 지탄받을 그런 사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 아닌 것을 일단 보여지고 이건 변호사님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네. 어쨌든 이 별거 중인 상황이고 뭐 별거 상황이니까 일단 사실 이혼 관계 사실상 보면 되는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분들과 교제하면서 나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그럼 현재 지금 부인은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사실상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예. 언론 보도에서 혹시나 현재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내의 입장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보도는 나오지 않는데요.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죠. 우리가 속칭 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거 관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파탄 관계 속에서 사실은 배우자지만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떤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고 재판부에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나. 인정되더라도 굉장히 극소수의 낮은 금액만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공인이긴 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조심스러워서 좀 조심스럽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홍 기자님, 그리고 아까 좀 나오긴 했지만 어떤 이런 내연 문제가 축구 대표팀 당시에 업무 코치를 맡고 있던 시절이라 혹여나 이런 내연 문제가 업무의 지장, 코치로서의 업무 지장이 주었던 건 아닐까 하는 좀 걱정, 우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메시지에서 연도를 봐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FC 서울에서 유스 전략 강화 실장을 하다가 이 국가대표팀 코치로 승격을 한 게 2023년 9월이었어요. 그런데 10월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여성에게 연락을 하고 또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픽에는 없지만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월에 말하자면 코치가 됐는데 국가대표팀 코치가 됐는데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카타르 아시안컵이 언제 있었냐? 이게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올해 1월, 2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 갈등이 언제 끝났다고 이 여성이 주장하고 있냐면 지난 3월에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3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코치가 된 뒤로부터 이 카타르 아시안컵이 끝날 때까지 결국은 이런 연락들을 하고 이 또 다른 여성이 있다. 여성이 2명이다라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면 이런 개인 사생활에 문제가 이렇게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과연 국가대표 코치를 잘했겠느냐라는 일각의 누리꾼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차두리 코치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을 테고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테고 다 전하지 못한 말도 있을 텐데 저희가 나오는 대로 입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좀 구속됐던 김은중 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장가 기자, 일단은 김은중 씨 사건이 벌써 보니까 세보니까 3주째 접어들었어요. 보니까 이제 이 여파로 김은중 씨 소속사가 폐업 수순까지 밟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소속사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임직원이 전원 퇴사를 하고 대표 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김호중 씨의 이 소속사 홈페이지는 이 사이트 준비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전속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소속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이 회사에 몸담고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김호중 씨가 사고를 냈던 날 당시에 함께 술을 마시던 연예인이 같은 소속사 허경환 씨라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불똥이 여기저기 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홍 기자님 방금 뭐 장 기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소속 연예인들이 손호준 씨 그리고 김광규 씨 저희가 한번 들으면 다 알만한 분들인데 소속사를 또 다시 찾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감하죠. 그리고 지금 좋은 일로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아무 잘못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연자제 이런 것들 전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미지도 저는 연상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손호준, 김광규 씨도 계시고 또 뭐 가수 금잔디 씨도 있고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진을 차지한 안성훈 씨도 있고 사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직종의 성우분도 계시고 축구 선수 출신 방송인도 계시고 가수 출신 방송인도 계시고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신예 보이그룹도 있습니다. 네. 너무 생각보다 소속 배우가 아티스트가 많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염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다른 소속사 아티스트들한테 굉장히 민폐 끼쳤다. 이런 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변호사님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폐업 시점이 김은중 씨 공연을 딱 끝낸 뒤라서 이게 너무 공교롭다, 아이러니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공연으로 벌일 수익 미리 예상해서 받아둔 선수금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 좀 억지 분석인가요?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바로 전날까지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분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인데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세무사가요.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사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분석을 해봤더니 2022년도에 약 94억 원 정도였던 현금 자산이 갑자기 1년 만에 그 해당 엔터테인먼트사의 현금 자산이 16억대로
추락을 합니다. 줄었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 미리 공연 수익으로 내가 벌어들일 이익을 책정을 해서 125억 원을 선수금으로 끌어다 쓴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공연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해당 금액이 그대로 빚으로 잡히기 때문에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하 아니면 김호중 씨나 이 공연을 취소하기보다는 계속 감행해서 이 선수금의 환불 범위를 줄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재정적 부담으로 안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 기자님, 그렇게 일단은 뭐 계산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억지일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 김 씨가 소속사들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계속 좀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데 여기저기 항상 관심 많이 갖고 계신 홍준표 시장도 한마디 거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질문자가 있었고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 청년의 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질문자가 물어본 거죠. 시장님도 지난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지금 현재 현직에 있다는 거 이거에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 홍 시장이 간단하게 글을 남겼습니다. 가수이기 전에 인성이 문제다. 사실 연예인은 빙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부분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이 빙산의 일각이 오래도록 녹지 않고 유지가 돼 있으려면 녹으면 이제 수면 아래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 빙산의 그 아랫부분, 그 부분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김호중 씨 수사 상황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이제 경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김호중 씨가 제공 거부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법원 출석한 당신가요?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실 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랬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심경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 이 당초 경찰이 김호중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김호중 씨 측에 스마트폰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김호중 씨가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1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 세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 씨가 사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법원에 사생활이 담겨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사이에 경찰이 우회로를 통해서 물증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거짓 자수를 했었던 이 매니저의 스마트폰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를 했는데 당시에 이 자동 녹음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요. 사건 전후 매니저와 김호중 씨의 대화 등 다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호중 씨도 결국 구속이 된 상황에다가 매니저와의 녹음 파일까지 확보된 상황이라 결국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찰은 다음 달 3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31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해서 김호중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자, 휴대전화가 3대가 있었다. 이런 것도 좀 뭐 개인 사생활이니까요. 어쩔 수 없다 쳐도.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뭐 비밀번호 협조했다.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네. 측면이 더 크겠네요. 비밀번호 알려줬다는 것. 사실은 이 지금 화면에 보신 시청자분들이 아이폰이면 무조건 비밀번호를 못 푸나라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검찰청에서는 아이폰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최신폰의 경우에도 일정 최신폰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암호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알 것입니다. 따라서 1심 재판 중에는 비밀번호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형량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 수사 상황에서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에 더해서 이 비밀번호 협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고요. 수사 단계 때 구속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1심 재판 결과로서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 이제라도 조금 수사 과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1심 판결로 석방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옷에 아이폰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암호화가 돼서 풀기 어렵다고 했는데 네. 뭐 4자리든 6자리든 그게 문제지 결국은 풀 수 있다는 게 검찰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일단은 거짓말 탐지 조사도 필요 없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인데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걸로 좀 읽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도 이미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시되어 있었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의미는 영장에 기재됐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요, 이미 음주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김호중 씨가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음주의 양에 대해서 김호중 씨의 주장과 당시 함께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음주 상태는 인정을 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은 지금 보시는 CCTV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사고 현장 가기 전까지의 CCTV 모습까지도 확인했다라고 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사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건요, 양자의 진술이 팽팽하게 엇갈릴 때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될 때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것이지 법원에서도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우리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을 자신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김호중 씨의 뭐 옹호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팬일 수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홍 기자님, 일단은 김 씨가 다녔던 김천예고의 전 교장님이 굉장히 옹호를 좀 너무 과도하게 했는가요? 그래서 좀 뭐 문매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직은 아니고 전직 교장이신데 먼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글도 적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전 교장님이 유튜브를 하시는군요. 네, 가혹한 여론몰이로 이 사람을 죽이려 들다니 안타깝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한 중죄를 지은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우리 호중이한테만 그러냐. 어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김호중 씨 사건은 저기 한번 계속 내일도 한번 이어가도록 하고요. 장가 기자, 일단 강영욱 씨 얘기 저희가 한번 계속 이어보려고 하는데, 강영욱 씨가 이번 논란 관련해서 입장 밝혔지만 뭐 해명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 입장, 뭐 전 직원과의 강영욱 씨가 양측 입장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퇴사한 직원에게 9,670원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이요? 네, 강영욱 씨 측은 애초 이 직원 A 씨는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라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이 그만두면서 환불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그래서 좀 연락을 해달라는 의미로 10,000원에서 세금 떼고 9,670원을 우선 입금을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직원 측의 입장은 다른데, 이 9,670원을 지급한 지 3개월 후 노동청이 3자 대면을 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642만 원을 입금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 떼어 먹을 생각 없었다고 하는 거, 이거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고요. 예. 또 사내 메신저를 6개월치 본 데 대해서도 강영욱 씨 측과 직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강영욱 씨 측은 이 아내는 처음에는 직원들의 대화가 다 나오니까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서 안 보려고 했지만 자신의 아들 얘기가 나와서 눈이 뒤집혔다. 허락 없이 본 건 맞고 6개월치 밤새서 봤는데 남성을 혐오하는 단어가 나오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말, 또 강영욱 씨를 형욱이라고 부르는 말을 보게 되면서 화가 많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본 게요, 2018년 7월 21일인데 이 당시에는 직원들이 메신저 검열 기능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시점이고, 또 강영욱 씨 부부는 이 7월 23일,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서야 이 변호사를 불러서 모든 직원에게 메신저 검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건 6개월치 메신저를 몰래 보고 이걸 보고 보복을 한 게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변호사님, 그럼 직원들 동의를 구하기 전에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것,
네. 그럼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당연히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당연히 엄연히 처벌이 되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지금 피해자 직원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나선 박군 변호사도 사실 2가지 정도의 쟁점에 대해서 지금 강영욱 씨의 변소 내용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퇴직금조로 9,670원을 지급한 거는 내가 연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처음부터 안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면서 퇴직 후에 10일 만에 이 9,670원 보냈고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자 해가 바뀌어서 6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잘못된 거를 분명히 알았다면 사과를 해야지 9,670원을 보낸 것이 연락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박훈 변호사 비판을 했고요. 예. 두 번째 CCTV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강영욱 씨는 주장을 하지만 설사 편의점처럼 사실 편의점은 절도나 강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설치하더라도 우연하게 직원이 뭔가 근무를 해태하거나 이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직원들의 근로 행태에 대해서 감시용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노동행위에서 불법하게 감시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변명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박군 변호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사태 때문인가요? 강영욱 씨 유튜브 채널 회원수가요. 증가를 했답니다. 몇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홍 기자님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 3만 명 정도 늘었는데 207만에서 210만이 된 겁니다. 210만 명? 저는 이게 강영욱 씨에 대한 호감도라고 해석되진 않습니다. 워낙에 입장 표명이 늘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다. 계속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신 것이지 3만 명 는 이 3만 명이 다 호감이고 강영욱 씨를 지지하는 어떤 분들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만큼 이 이슈가 지금 화제다. 이것을 방증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나 듣고 싶어서 구독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비행기 난기류. 현지 시간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향하던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튀르키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여객기가 급강하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과 물건들이 공중으로 솟구치고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승무원 6명과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승객들을 위협하는 난기류, 불과 일주일 전에도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태국에 비상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며칠 전 일어난 카타르 여객기 사고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 1명이 숨지고 80명 넘게 다쳤다고요. 난기류의 원인 바로 지구온난화에 있었습니다. 온실가스가 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난기류는 55% 이상 증가했다는데 기후변화로 난기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에선 기후변화로 평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현지 시간 24일 새벽 마을과 차들이 바위와 흙더미로 뒤덮이고 사람들은 땅을 파헤치며 수색 작업을 합니다. 축구장 4배 크기의 면적 6개 이상의 마을이 매몰됐고요. 매몰된 사람 수만 무려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주 토요일부터 중남부에서 동부까지 사흘간 폭풍이 강타했는데요. 6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수많은 저택이 무너졌습니다. 최소 21명이 숨졌고요. 각 주마다 수십 명이 다치는 건 물론 너무 큰 피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산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켄터키주는 밤사이 4명이 숨지며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요. 빨라지는 지구온난화에 기상기변에 따른 재난, 세계 곳곳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